한겨울 새벽 도시 외곽의 오래된 다리 밑 폐지를 줍던 노숙자 박노인은 희미한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 그곳에는 종이 상자 안에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갓난 쌍둥이 아기가 있었다. 그는 밤이 밝을 때까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버틴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후 그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난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도 박성만은 다리 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밤새 식은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라 불렀고 그는 그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름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존엄이라는 걸 그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그날 역시 폐지 몇 장이라도 더 주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다리 밑으로 들어서던 순간 박성만은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 다리 밑에서는 늘 별의별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철근을 때리는 소리까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일정했고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작았지요. 귀를 기울이자 그제야 박성만은 그것이 울음소리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설마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건 끝까지 부정하려는 법이죠. 박성만도 그랬습니다. 이 나이에 이 처지에 그런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힘이 빠져가는 소리로 변해갔지요. 그는 결국 손수레를 세워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다리 기둥 옆 젖은 종이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도 제대로 덮이지 않은 채 누군가 급히 내려놓고 간 흔적이 보였지요. 박성만은 상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 둘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울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작은 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이런 날에 그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도 다리 밑 공기는 사람 숨을 베어낼 만큼 차가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살아있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박성만은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은 없었고 지나가는 차들만 위에서 무심히 굉음을 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위와 아래로 나뉘어 돌아가고 있었지요.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여유조차 없었지요.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 하나가 그의 손가락을 약하게 움켜쥡니다. 그 순간 박성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가슴 깊숙한 곳을 세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야 해요. 누가 들을까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성만은 그날 밤 다리 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까지
아이들을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팔은 저려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만은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두 아이가 10년 후 세상을 뒤흔들 존재가 될 줄은요.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이날의 선택이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못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선영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고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지요. 출산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은 말 그대로 남의 몸 같았습니다.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고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김선영의 품에는 쌍둥이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이들이었지요. 아이들은 작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세상을 하나 모른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김선영의 눈이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요. 대기업 계열사 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해진 선 안에서 정해진 말만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우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늘 바쁜 사람이었고 늘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가 건넨 말은 친절했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선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회식 뒤에 위로, 업무 뒤에 격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진 연락들. 그 모든 것이 서서히 선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김선영은 며칠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둘이라니요. 그날 밤 그녀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서진우에게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얼굴은 잠시 굳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산하는 얼굴이었지요. 그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김선영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없애라는 말도 아니었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병원비와 당장의 생활비는 지원되었지만 그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아이와 서진우의 이름은 어떤 서류에도 남기지 말 것.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지 말 것. 아이를 키울 생각이라면 그때부터는 모든 지원이 끊긴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세상에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입양을 보내자니 아이의 출생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진우의 이름이 언젠가는 세상에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 결과가 어떤 파국을 부를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데려가 주겠지. 그 말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살려내려는 몸부림이었지요. 그녀는 병원을 나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밑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완전히 끊긴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 지나갈 가능성, 누군가 발견할 가능성, 그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 하나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김선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절대 떠날 수 없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김선영은 평생 이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도 늘 다리 밑을 떠올렸고 늘 아이들의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박성만은 그날 밤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 둘을 품에 안은 채 다리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이들이 차가운 공기에 더 노출될 것 같아 그 자세 그대로 버티고 있었지요. 사람 몸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굳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없이 끊어질 듯 울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숨소리와 울음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박성만은 그 소리가 멈출까봐 아이들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누가 들을 것도 아닌데 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견디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라고 믿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비록 그 상대가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들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성만의 손은 이미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가 다시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을 때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아직 살아있구나. 이 아이는 지금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 순간 박성만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있었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만 적어도 밤에 돌아갈 곳은 있었지요. 하지만 사고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리를 다친 뒤 일은 끊겼고 병원비는 쌓였으며 결국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누구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자신을 천천히 밀어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만난 밤,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차들이 계속 지나갔고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시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리 밑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박성만은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전화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번호도 알고 있었고 응급전화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자신은 다시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미래 앞에서 늘 겁을 먹습니다. 박성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숨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자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말을 고쳐야 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그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박성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넘겨주는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들을 받으려 하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팔에 힘을 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안고 있다가. 그 말에 구급대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들것에 옮겨지고 보온포로 감싸지는 모습을 보며 박성만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린 탓이었지요. 경찰은 그의 이름을 물었고 주소를 물었으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박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만 말했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없다고 했지요. 그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떠난 뒤 다리 밑에는 다시 정막만 남았습니다. 박성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며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박성만은 다리 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병원으로 그리고 보호시설로 옮겨졌지만 그는 근처를 맴돌며 소식을 들으려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이들의 보호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여겼지요. 다만 그날 밤만큼은 자신이 이 아이들의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호시설 원장 최정임은 그날 아침도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래된 서류함을 여는 것이었지요.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기록만 남고 기록이 남은 자리에는 결국 사람이 사라진다는 걸 그는 이 일을 하며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기 점검 기간도 아니었고 외부 감사가 예정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서류 정리를 미루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 발견 아동이라고 적힌 묶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얹힌 파일이었고 이미 여러 번 손을 거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비슷비슷했습니다. 발견 장소, 발견 시간, 발견자, 병원 이송 여부, 아동보호 행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연보다 절차가 먼저 적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파일에서 최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쌍둥이 나며 다리 밑 발견.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쌍둥이, 다리 밑. 이 두 단어가 함께 적힌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시간은 새벽 4시경. 발견자는 노숙자 추정. 이름은 공란이었고 연락처도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발견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는 흔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의료기록 첨부란에 붉은 펜으로 덧붙여진 짧은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견자가 아동에게 개인 물품 제공. 최정임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개인 물품 제공. 이 말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담요 제공이나 외투 덮음 정도로 적힙니다. 그런데 개인 물품이라니요.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물품 목록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한 벌, 손수건 한 장, 종이 쪽지 한 장. 그 순간 최정임의 가슴이 이유 없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 사진이 첨부된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얗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천조각이었고 이미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그 손수건 한 귀퉁이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최정임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심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은 기록용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행정문서에 들어갈 말도 아니었지요. 이건 누군가가 아이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아니, 아이에게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리 밑에 냉기, 어둠, 차가운 바닥, 그리고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한 사람의 얼굴을요. 기록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곳곳에는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 보온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점, 아이들의 저체온 증상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발견했다기보다 지켜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정임은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파일을 행정 대상이 아닌 이야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른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어른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자기 역할을 끝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최정임의 마음속에 묵직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란 무엇인가? 낳은 사람인가요? 서류에 이름을 올린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아이의 숨을 지켜낸 사람인가요? 그는 그날 이후 이 파일을 다시 서류함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날이 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한 흔적 하나가 훗날 아이들의 인생을 그리고 한 노인의 이름 없는 삶을 세상 위로 끌어올리게 될 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종이 울리기 전 박지우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어리다고들 말하지만 아이들 중에는 유난히 잠이 얕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지훈이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이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 질문은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어른들은 늘 친절했고 부족한 건 없도록 애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질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뒤척이던 박지은이 몸을 돌립니다. 지은은 지훈보다 먼저 감정을 느끼고 지훈보다 먼저 얼굴에 드러내는 아이였습니다. 잠결에도 눈썹을 찌푸리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알았습니다. 지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아침 식사 시간 식판 위에 놓인 반찬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숟가락을 들었고 익숙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늘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시간표, 그리고 어른들이 정해준 말들. 너희는 잘 지내고 있어. 여기서 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세상엔 여러 가족이 있는 거란다. 그 말들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답은 아니라는 걸요.
학교에 가는 길, 지은은 평소처럼 말이 많았습니다. 어제 본 만화 이야기, 급식 메뉴 이야기, 친구가 한 말까지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를 지나는 다리,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지훈의 발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본인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면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오빠, 왜 또 그래? 지은의 말에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지훈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색연필을 들고 엄마, 아빠, 형제 자매를 그려넣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하다가 자신과 오빠를 그리고 그 옆에 커다란 집을 그립니다. 사람은 2명뿐인데 집은 유난히 큽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 다리를 그렸습니다. 콘크리트 기둥과 그 아래의 어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묻습니다. 이건 뭐니?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거요. 그날 오후 시설로 돌아온 아이들은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지훈은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책장은 거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침에 지나친 다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시설 창가에 서 있던 지은이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오빠, 응? 나 가끔 이상한 꿈 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을 바라봅니다. 춥고 어둡고 누가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아. 지은은 말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갑자기 꼭 말해야 할 것 같았을 뿐입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되게 따뜻해. 지훈의 손이 순간 굳습니다. 그 역시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그 사람의 숨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냥 꿈이겠지. 지훈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지은을 향한 말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이 꺼지고 시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 응? 우리 누가 처음 안아줬을까?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동안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발견이라는 말만 있었고 그 앞과 뒤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지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 우리 버리지는 않았을 거야.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아주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안아줬다는 느낌. 그 감각만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라는 단어가 아니라 처음 안아준 사람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머지않아 세상 전체를 흔들 질문이 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만은 아이들이 실려간 병원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는데도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치 눈을 돌리는 순간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다리 밑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바닥, 축축한 공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적막.
박성만은 그제야 자신이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하루에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되면 병원 근처를 서성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 괜히 문제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늘 건너편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만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보호시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지요. 쌍둥이라더라라는 말에 박성만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 말 하나만으로도 그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보호시설 근처로 향했습니다. 시설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있을 법한 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맴돌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저 건물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나오는지 어디서 노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작은 변화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가 2대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날, 창문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대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날까지. 그날 박성만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 아이들이 자라고 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계절은 쉼없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설 앞 그늘에 앉아 땀을 식혔고 겨울에는 맞은편 가게 처마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이 오면 발자국이 남을까봐 일부러 더 멀리 떨어져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그림자, 작은 움직임만으로 그들의 성장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뛰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의 하루는 이미 의미를 다한 셈이었으니까요.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4살이 되었을 즈음 그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그 장면을 본 날 박성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보호받고 있었고 자라는 중이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이 많았습니다. 반면 자신은 이미 내려갈 길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나타나서 아이들 마음만 흔들지 말자.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다짐이었습니다. 세월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박성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은 자주 떨렸으며 겨울이 오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그는 시설 근처를 한 번쯤은 꼭 돌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루를 살아냈다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10살이 되던 해 박성만은 더 이상 멀리서 서 있기만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해만큼은 유난히 자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지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구나.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으며 조용한 작별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만의 발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시설 근처를 맴도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자기 눈앞에 있던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동안 그를 살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남기고 간 그 10년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은 한 문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발도 어떤 폭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된 줄 알았던 서류들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을 뿐이었지요. 기업 내부 감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점검은 처음부터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 항목, 기간, 결제선,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평범한 감사였고, 그래서 누구도 불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기간의 모양이었습니다. 특정 해의 특정 분기, 정확히 출산 전후를 감싸는 짧은 구간에만 반복되는 항목이 보였지요. 의료비 지원, 일시적 복지, 개인 사유.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없었고 어느 하나 구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법무팀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계팀은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감사팀의 한 조사관이 멈춰섰습니다. 이 항목들이 사람 하나의 삶을 통째로 통과한 흔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원 목록을 대조했고 계약직 인력 변동을 겹쳐보았으며 해당 기간 퇴사자 명단을 한 줄씩 훑쳤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선영. 서류는 그녀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정상 퇴사, 분쟁 없음, 추가 기록 없음. 그래서 더 오래 보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기는 어렵다는 걸 조사관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기록이 열렸습니다. 쌍둥이 출산, 정상분만, 출생 기록 존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칸, 보호자, 아버지 항목 공란. 보호자 지정 없음.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은 다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도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조사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생 이후의 흐름을 이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병원 퇴원, 발견 신고, 보호시설 이송. 이 세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공백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발견자는 노숙자 추정, 이름 없음, 연락처 없음, 서명 없음. 사람은 있었는데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이 둘이 살아있었다는 사실만 남아있고 그 사이를 건넌 어른의 책임은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질문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왜 그 책임이 사라졌는가로요. 서류를 통과한 언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결정 주체를 흐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일시적, 개인 사유, 확인 불가. 이 단어들은 법을 통과하는 대신 책임을 통과시키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서진우의 이름은 그렇게 다시 등장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 문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결제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은 언제나 맨 끝에 있었고 그의 부재는 언제나 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법무는 조용했고 홍보는 준비됐으며 인사는 신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는 인정되었지만 아이들 곁에 설 어른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불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언론은 늦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기업윤리, 그 다음엔 하청구조, 그리고 마침내 출생의 이야기가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법은 지켜졌으나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다. 서류는 완벽했고 책임은 공란이었다. 문장들이 쌓이자 사회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범죄가 아니라 회피의 기술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보호시설에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료 요청이 들어왔고 오래된 파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먼지 속에서 손수건 사진과 메모가 발견되었지요. 사람만 있어라. 행정 언어가 아닌 문장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조사관들은 그 문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이 제도 덕분이 아니라 어떤 밤의 선택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삶은 즉각 흔들렸습니다. 출입이 통제되고 촬영이 제한되었으며 질문은 늘어났습니다. 어른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회의가 잦아졌습니다. 지은은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지은은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걸요. 잘못이 아니라 정리의 결과였으니까요. 며칠 뒤 조사 결과 요약이 내부에 공유되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출생은 확인되었으나 법적 보호자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 양육 책임을 진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는 있었고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아이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법을 말하는 사람들,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묻는 사람들. 그럼 누가 부모인가? 그 질문이 뉴스와 댓글과 식탁 위를 건넜습니다. 그 질문이 커질수록 한 얼굴 없는 어른의 자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서류에 없는 어른, 이름을 남기지 않은 어른, 아이들을 밤새 안고 있던 어른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질문을 공유했습니다. 버려졌는지 정리되었는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지우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운 사람들은 있었고 우리를 살린 사람은 하나였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기억의 확인이었으니까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법의 회색지대가 만든 공백을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메웠는지, 이제 사회는 그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곧 한 노인의 이름 없는 10년을 무대 위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지우는 눈을 뜨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 될 거라는 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 안쪽이 먼저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시설의 천장은 언제나 같았고 작은 균열 하나까지도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자기 자신만 어딘가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발밑의 바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옆 침대에서 지은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말을 걸 아이였지만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지은 역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이 숨기고 있는 공기의 무게를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른들의 표정은 유난히 단정했습니다. 괜히 더 웃었고 괜히 더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어른들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때 말보다 얼굴이 먼저 바뀐다는 걸 아이들은 이미 여러 번 배웠으니까요. 오늘은 학교 다녀와서 바로 들어오렴. 평소엔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어른은 잠깐 말을 고르다 그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단어가 지은의 마음을 제일 세게 건드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아이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지은이 먼저 꺼내던 이야기들도 그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다리를 지날 때도 이번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확연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오래 바라보았고
괜히 출석부를 2번 넘겼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자기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너 뉴스 나왔다며? 그 말은 장난도 아기도 아니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뉴스? 지훈이 되묻자 그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어른들 얘기야.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설로 돌아오자 낯선 어른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 서류 가방을 든 사람, 그리고 말을 아끼는 사람들. 아이들은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참고 참다가 숨이 걸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지은을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갑자기 밀려난 기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따로 불렸습니다. 어른들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조금 복잡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기록, 조사. 아이들에게는 아직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설명의 끝에서 하나의 사실만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이 그저 보호받다 자란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서 밀려난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죠? 지은이 그렇게 물었을 때 어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름, 진짜 우리 이름일까? 지은은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이름이야. 그 말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으로 만든 이름이라는 뜻이었지요. 며칠 뒤 아이들은 신문 사진 속에서 자기들이 모르는 어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얼굴만이 또렷해졌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자기들을 안고 있었을 누군가, 춥고 어두운 밤에 자기들 숨이 붙어 있는지 계속 확인했을 누군가. 오빠, 응,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었고 누군가에게는 전부였다고. 그리고 그 차이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를 아이들은 너무 이르게 배워버렸습니다. 발표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끝나고 증권 시황이 나오기 직전의 시간대였지요. 사람들 마음이 가장 느슨해지는 틈을 골랐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일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안의 공기는 그날만큼은 단 한치도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교실로 가지 않았고 어른들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커피를 타 마시며 손을 달랬고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불안은 늘 그렇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이 먼저 흔들리지요. 박지우는 아침부터 기록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문이 마치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할 때 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날은 전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뭐가 나와? 지은이 물었고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지만 그날만큼은 모른다는 말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버릴 것 같아서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시설 원장 최정임이 아이들을 작은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원장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아, 오늘 발표가 있단다.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원장의 말투는 늘 존댓말과 반말 사이를 조심스레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러나 사실을 숨기지 않게, 그 균형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원장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한쪽에는 작은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흐르고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발표라는 말이 들리자 지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처럼요. 발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을 읽었습니다.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이송 기록, 기업 복지 비용의 흐름, 그리고 법적 보호자 지정의 공백. 내용은 길고 딱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문장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쌍둥이 아동의 생부로 지목되었던 서진우 씨는 DNA 감정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났을 때 상담실에는 잠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벌렸고 지우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습니다. 원장도 옆에 서 있던 생활지도사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움이라기보다 멍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지은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답이 없었고 그 침묵이 또 하나의 칼이 되어 마음을 긁었습니다.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표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우 씨가 당시 출산 및 이후 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친자 관계와 무관하게 권력과 조직 시스템이 개인의 삶에 개입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말은 세련됐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피는 아니지만 손은 닿아 있었다는 의미였지요. 책임을 질 위치에 있던 사람이 책임을 피한 채 그저 정리만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문장을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습니다. 친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상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아니라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지? 그 질문이야말로 이 장면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예요? 지은의 말은 신분을 묻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사랑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데려갈 사람은 있었냐는 물음이었고 우리가 필요한 존재였냐는 확인이었지요. 원장은 지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희는 너희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지훈이와 지은이. 말이 따뜻했지만 지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사실에 더 크게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시설에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문 앞이 소란스러웠고 창문 커튼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생활지도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려는 거야. 무섭겠지만
밖에 나가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아이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의 차단은 아이들의 마음을 더 좁혀놓았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정작 당사자는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지요. 지우는 밤이 되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희 발견자 그 사람 기록 있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진실을 너무 빨리 쥐어주는 것이 옳은가? 그 고민이 얼굴에 그대로 비쳤지요. 그러나 결국 원장은 서랍에서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가 너무 어려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건데요. 사실 발견자에 관한 기록이 완전히 비어있진 않아요. 지훈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원장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그리고 그 위에 글씨. 사람만 있어라. 지훈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모강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도 그 글씨를 보더니 울음을 멈추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 나 꿈에서 본 것 같아. 지은의 말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밤이 몸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날의 반전은 그래서 두 겹이었습니다. 첫째, 서진우는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과정을 정리했고 그 정리의 결과로 아이들은 10년을 공백 위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운 사람은 피로 연결된 어른이 아니라 이름 없는 발견자였지요. 그 사이 화면 속 서진우는 별도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가 친부가 아니라면 왜 지원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움과 책임의 차이를 교묘히 비켜갔지요. 당시 저는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 복지 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개인사와는 무관합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문장은 얼음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법 뒤에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숨어버린 자리만큼 누군가의 인생이 비어버렸다는 것도요. 한편 김선영은 좁은 원룸에서 TV를 끄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막에 생모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를 것이고 그 시선은 칼처럼 날카로울 겁니다. 김선영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과가 닿을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시설 복도 끝에서 원장 최정임은 조용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출동했던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있을지, 혹시라도 병원 응급실 교대일지에 발견자라는 단어가 더 남아있을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때 기록이 단순합니다. 신원 미상입니다. 연락처가 없습니다. 문장들은 모두 공란을 가리켰고 공란은 다시 아이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선택되지 않았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책임이 아니어도 안아준 손은 남습니다. 그 손을 찾는 순간 자신들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지우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원장님께 부탁드리자. 손수건 글씨부터.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로 찾을래요. 그 답이 끝나자 마치 오래된 밤의 문이 다시 열리는 듯 했습니다. 원장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 때문에 너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너희는 어떤 누구의 서류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온 시간이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반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피가 아니었다는 진실은 아이들을 무너뜨리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찾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셈이었지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찾겠다고 마음먹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처럼 계산하지 않았고 어른들처럼 위험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충분했지요. 박지우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수건 위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글씨를 쓴 사람이 어떤 얼굴일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명령 같지 않았습니다. 부탁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날 밤을 넘기기 위해 꼭 필요했던 말처럼 느껴졌지요. 지우는 그 말이 그냥 적힌 문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쓰였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우는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둘은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원장님, 저희 더 알고 싶어요. 지훈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원장 최정임은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과 아이들에게 진실을 줄 권리가 있다는 생각 사이에서 그 역시 오래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원장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고 싶었던 겁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라졌다는 뜻일 테니까요. 추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견 날짜, 발견 장소, 출동한 경찰서, 아이들이 처음 옮겨졌던 병원. 원장은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꺼내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 부서를 옮긴 간호사, 기억이 흐릿한 응급실 당직자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아주 간혹 조각 같은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노숙자분이 있었던 건 맞아요. 아이들을 계속 안고 계셨어요. 다들 빨리 넘기라고 했는데 잘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는 점점 실체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경찰서 기록 보관실에서 낡은 출동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간단한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령대 60대 중후반 추정, 회색 점퍼, 손수레 동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손수레. 그 말이 왜 입에서 나왔는지 지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 이후로 아이들은 손수레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시장 근처,
다리 아래 손수레를 끄는 노인을 볼 때마다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일 리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항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확인 단계야. 확실한 건 아직 없어. 그 말들은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난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낯선 번호였고 목소리는 늙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그때 그 쌍둥이 아이들 말입니까? 상대는 당시 병원 인근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분, 자주 보이던 분이었어요. 그는 이름은 모르지만 자주 다리 밑에서 폐지를 주었고 시설 근처에서도 가끔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말수 적고 늘 같은 회색 점퍼 입고 다니셨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나오면 괜히 말 돌리던 분이었어요. 그날 원장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훈과 지은은 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결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사람의 윤곽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그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람이에요. 지은의 말에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분명한 사람이야. 그날 밤 지훈은 일기장에 처음으로 그 사람을 주어로 문장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을 쓰고 나서 지훈은 한참 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였지요. 아이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찾는다는 건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 속에 흩어진 선택을 다시 이어 붙이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박지우는 그날따라 바닥의 문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일 사이에 금, 바퀴 자국, 오래된 얼룩까지요. 평소 같았으면 몇 걸음 만에 지나쳤을 거리였는데 그날은 마치 복도가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마음이 뒤로 잡아당겨졌고 발은 앞으로 가는데 생각은 계속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훈의 소매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잡은 것도 아닌데 그 손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의 손은 차가웠고 지훈은 괜히 손바닥을 비벼 온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면 자기들 인생에서 어떤 단어는 더 이상 예전 의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원장 최정임은 복도 중간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해줘요.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기억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장의 말은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준비시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편한 모습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는 걸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지훈은 이름표를 한번 보았습니다. 박성만. 그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0번도 넘게 상상했던 얼굴보다 이름이 먼저 마음에 들어왔다는 게요. 문을 여는 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지훈의 심장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창가 쪽으로 오후 햇빛이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빛 속에는 먼지가 떠다녔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다리 밑에서 보았을 법한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상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작았고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는데 그 손은 굳은 살이 많아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 세상과 닿았을 때 이 손이 가장 먼저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박성만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한동안 초점을 찾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원장을 보았다가 지훈을 보았다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신지 목소리는 낮았고 숨이 섞여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지훈은 손에 힘을 주어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울면 안 된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예전에 다리 밑에서요. 그 말에 박성만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기억은 파도처럼 왔다가 모래 위에서 부서지는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잃어서 잊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이제는 손에서 흘러내리는 상태라는 걸요. 그때 원장은 침대 옆 가방에서 작은 비닐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색은 바랬지만 글씨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원장이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성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몸의 떨림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한 떨림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고 손수건 위에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마치 점자를 읽듯 한 글자 한 글자를 확인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질문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요. 지은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었습니다. 지우는 그 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울음은 이제 흘러가도 되는 울음이라는 걸 그 역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때 아기였을 때요. 지은의 말에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눈동자에 분명한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잘 컸어요. 그 말에는 칭찬도 안도도 그리고 조금의 미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곁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말없는 사과 말입니다.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잘 살았어요. 그 말은 보고였습니다. 그날 밤을 버텨준 사람에게 10년의 결과를 전하는 보고 말입니다. 박성만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 짧은 말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확인할 것도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이름 안 남겼어요? 그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유를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박성만은 잠시 숨을 고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기억은 짐이 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지우는 세 번째 반전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을 피한 게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자기 쪽으로만 가져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지요. 원장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호자를 보았지만 이런 선택을 한 어른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박성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기억해도 돼요? 지훈의 물음에 박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된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시간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관계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버려졌다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끝까지 안겨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의 인생은 다시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성만은 그날 이후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원장 최정임의 표정만으로도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거의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훈과 지은은 하루에 한 번씩 병실을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혹은 주말 아침에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씩 전했고 박성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교는 괜찮아? 네. 이제요. 그 대화에는 어떤 역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보호자도 그 어떤 호칭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은 병실 창가에 앉아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여기 햇빛 좋아요. 그 말에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리 밑은 햇빛이 잘 안 들어. 그 말에는 불평도 회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지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다리 밑을 상상했습니다. 기록 속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있었던 장소로 말입니다. 춥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밤을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성만은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그 질문은 유언도 당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묻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살려고요. 그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이름도 아니고 권력으로 만든 이름도 아니라 버텨온 시간으로 만든 이름 말입니다. 지은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건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는 감사도 존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박성만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길지 않았고 자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의 한 장면만 말했습니다. 그날 너의 숨이 붙어 있는지 계속 확인했어. 그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이라는 걸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선택은 복잡하지 않았고 계산도 없었으며
그저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박성만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잠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돌아가셨어? 지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이미 충분히 작별을 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은은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 추우시겠죠? 장례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화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지은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가 자기들 자리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지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관 위에 손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은 달이 그림이 그려진 작은 종이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뒤 세상은 잠시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노숙자가 쌍둥이를 구했다. 10년 뒤 밝혀진 진실. 기사들은 감동적인 문장을 붙였고 사람들은 댓글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고 전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밤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일상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지은은 사랑받고 싶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는 낳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선택하고 지켜준 사람이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끔 다리 위를 지나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곳이 자기 인생이 시작된 장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선택이 일어난 장소로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대단한 복수도 극적인 성공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사실 하나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란 무엇인가? 피인가요? 책임인가요? 아니면 그날 밤 끝까지 안아준 선택인가요? 그 질문은 이제 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